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영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영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알아보죠.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먼저 이 사립학교에 어떻게 얼만큼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지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서비스에 대해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립학교에 적용되던 그 세금 면제 혜택을 종료하는 조치인데요. 이 결정은 지난 7월 노동당의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네. 정부 수입을 늘리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학비가 사립학교 평균적으로 좀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뭐 20% 세금 더 내면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학교와 학부모가 이 부담을 나눠지는 곳들도 있지만 네. 많은 사립학교들은 이 과세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모두 전가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학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많긴 한데 평균 집에서 통학을 하는 데이스쿨의 경우 그 평균 1년에 약 16,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2,800만 원이 넘고요. 네. 그 기숙사에 사는 보딩스쿨의 경우 보통 3-4만 파운드로 데이스쿨의 그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름 있는 비싼 그 유명한 그 보딩스쿨들은 5만 파운드가 훌쩍 넘는 곳도 많은데 그 5만 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에 가까운데 갑자기 그렇죠. 1억 원이 훌쩍 넘는 학비를 내야 되는 셈이니까 그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죠. 그렇죠. 제 주변에 그 한국 학부모들도 요즘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가 아주 화제인데요. 네네. 그 사립학교를 보내는 중산층들의 그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측의 반발도 좀 클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독립학교 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사립학교 단체들은 이 세금이 그 학비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서 사립학교 교육이 더 부담스러워지게 될 거고 일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언론들도 이 학비 인상으로 그 일부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그 공립학교로 전학시켜야 할 거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과중한 공립교육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부 학부모들과 학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행이 너무 갑자기 빨리 진행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학교나 학부모들이 그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거죠. 한편 그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사립학교가 누리던 이런 부당한 혜택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반면 이번 시스템으로 그 공립교육 시스템 전체의 그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뭐 영국의 우수한 공립학교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 업체들에 따르면 그 정부의 공립학교 등급 평가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학교에 인접한 위치에 있는 주택에는 다른 곳보다 매입 제한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 지난 6주 동안 그 매물로 나온 주택 중에 3건 이상의 그 구매 입찰을 받은 주택의 비율은 우수 등급 학교 인근 지역에서는 28%로 그 평균 20%보다 높았는데요. 그 우수 등급 학교 지역의 지난 1년간 집값 평균은 38만 2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억 8천만 원으로
양호 등급 지역보다 그 38,000파운드, 네. 개선 필요 등급 학교 지역보다는 83,000파운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우리식으로 치면 특복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입학 선발제 공립 중등학교인 그래머스쿨 인근 매물의 경우 호가가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그래머스쿨이 가장 많은 지역인 그 켄트의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런던 남서부 부촌에서도 아예 런던에서 한두 시간 거리인 켄트로 이사를 가겠다는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 관계자들은 그간 학비 탓에 그 주택에 쓸 비용이 빠듯했던 가정들이 아이들을 공립으로 옮기게 되면 집에 쓸 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향후 집값이 상승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세금 부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총리가 아들의 시험 공부를 위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아서 논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노동당 소속 자산가인 와이드 알리 상원 의원으로부터 2437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600만 원 가치의 숙박을 제공받았는데요. 예. 그 스터머 총리는 당시 총선 때문에 집 밖에 매일같이 수많은 기자들이 있어서 그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격인 GCSE를 준비하는 16살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터머 총리는 동료 의원이 숙소를 빌려 쓴 것인 만큼 납세자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법상 그 영국 상하이 의원이 그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선물이나 기부를 받고 28일 이내에 적절하게 의회 당국에 신고만 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스터머 총리와 부인인 그 빅토리아 여사,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까지 의류나 관람권, 숙소 같은 그 공짜 선물을 받은 것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번 숙박 제공 문제도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노동당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계속 그 공공 부분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의 공짜 선물 수령 논란은 그 정부 이미지 전체에 큰 타격을 가하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 상황 살펴보죠. 엔저와 저금리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와 반대되는 경제관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일본의 외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신임 이시바 총리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취임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비주류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경제 정책에서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과세를 하겠다. 소비세율을 인상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보다는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갖다가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남녀 차별 소득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소를 시켜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어떤 차별적 요소를 갖다 없애겠다.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시키겠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카테고리의 핵심은 이제 정상화의 핵심이 있고 정상화. 과세 기준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점에 이제 정책의 스탠스가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이미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많이 옹호를 해왔지만 두 개죠. 미국,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적인 방향, 외교 정책적인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그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이번에는 이렇고 다음에는 이렇고 또 그다음에 이렇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적인 체계나 그다음에 당, 정치 그리고 모든 어떤 정책 입안자들이 지지하는 방향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엔 이 방향이 좋더라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미 일치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이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 네네네.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많은 뉴스 집적된 정보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하니까 일본은 엔저는 끝났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경제도 추락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좋은 건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포인트로 좀 잡고 넘어가야 된다. 즉 이시바 총리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을 아주 크게 바꾸기는 힘들다. 네, 예를 들면 뭐 본인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도 그렇죠.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전 정부 정책을 다 계승을 하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변화는 없겠네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네. 사실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연금 개혁을 하면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다 만들었어요. 네. 최저임금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아베 총리 시절에는 뭘 했냐면은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체계가 임금을 올리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니까 네. 그거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양적 완화였어요.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 자민당이 한번 힘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우파가 일본에서도 힘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좌파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분들이 정책을 펼치는데 맨날 복구 작업만 하는 거예요. 복구는 원래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말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폭증을 하고 국민들이 와 이러다가 우리나라 일본 지금 막 망하겠는걸? 이런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다시 아베 총리가 어떻게 보면 자민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고 네. 이제 여당 체계를 딱 구축을 했는데 이때 양적 완화가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네. 양적 완화가 고이즈미 총리가 만든 체계의 네. 또 다른 어떤 정책이 아니고 사실 임금 체계를 만들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업이 성장하려면 일단은 그동안에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공장도 많이 부셔지고 이런 부분들을 네. 양적으로 더 늘려서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더 늘리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는 일본의 최저임금과 고용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제 고이즈미 총리의 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경제를 이렇게 이제 일으켜 놓고 나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 개혁도 하고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만들 거니까 네. 여러분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너무 불만 갖지 마세요. 그러면서 합의를 끌어내고 사회보장제도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국가가 돕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세율 인상이에요. 그 세율 인상의 관점에서 아베 네. 총리 때 19년도에 소비세율을 인상을 한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로 어떻게 보면은 큰 틀이 그 전에 고이즈미 총리 그다음에 그 전에 만들어졌던 모든 총리들의 어떤 그 자민당의 체계가 그대로 오는 중인 거예요. 그럼 과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거네요.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번에 이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뭐냐? 네. 이제 특이한 부분은 금융소득 과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서의 금융소득 채권과 우리가 와타나베 부인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내국인들의 투자가 더 많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니까 내수를 살리는 데 기반이 된다라고 해서 네. 사실 금융소득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좀 뚜렷했었는데 금융소득까지 과세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과세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색다른 부분이긴 해요. 이색적이긴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일본 경제를 망칠 정도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세율도 인상할 수 있고 이제 금융소득세 과세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회복지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그 재정의
완화. 재정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일환 과세를 중에 하겠다. 하나로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되게 마치 뭔가 매파적이고 뭔가 긴축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보여요. 네. 근데 자민당은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아베 총리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 철학 승계가 조금씩 약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매파적이고 굉장히 그 긴축적인 정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민당이 처음 출발할 때 계기가 뭐냐면요. 자민당이 사실 한번 예전에 우리 잃어버린 10년으로 80년, 90년대 한참 버블이었을 때 그때 한참 이렇게 날리다가 한번 또 그 당이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야당한테 내줬어요. 그 이제 권한을 내주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다시 복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극보수주의를 취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저소득 계층, 사회 약자 계층들까지 다 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인데 극도의 보수인데 근데 포퓰리즘적으로 또 저소득 계층까지 다 소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보수이고 특이한 우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창조적 보수주의구나. 창조적 우파구나. 많은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우파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긴축적인 것들하고 국민적인 정서에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지금 자민당의 색깔은 완전히 국민을 위하는 당, 저소득층을 위하는 당, 이제 청년 실업을 위하는 개선시키려는 당 이런 당으로 이미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만약에 본인의 색깔대로 바꾼다 그러면은 사실 1, 2년 안에 큰 성과를 내고 나는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각오 아닌 이상은 하기 힘들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워낙 뿌리가 탄탄하고 맞습니다.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1, 2년 뭐 4, 5년 안에 바꾸기가 힘든 경제 구조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일본 니케이 주가지수 4.8% 하락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니까 이제 0.2억까지 올라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융시장은 때때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과잉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과잉 반응이냐면요. 우리가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엔크리 트레이드 축소, 그래서 금융시장이 뭔가 붕괴될 수 있어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이미. 근데 이게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가능할까? 일본은요, 일본의 국채를 80에서 90% 다 갖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요. BOJ하고 일본의 소위 이야기하는 퇴직 연기금 펀드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이게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해서 금리를 막 올릴 거야라고 한다면요. 이 채권형 펀드들의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연금 개혁해가지고 우리가 부담률을 높였으니까 어쨌든 고이즈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후세대는 조금씩 덜 받는 리스크가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불안한 이제 노인분들이 돈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챙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돈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 트러스 총리,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집권을 하고 나서 재정을 막 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연기금 펀드들이 이러다가 우리는 파생까지 투자를 해놔가지고 청산까지 될 것 같아요. 즉 연기금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노후자금으로 돈을 줘야 되고 퇴직한 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펀드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건 안 된다. 국민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IMF도 안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냐. 트러스 총리가 최단기간 사임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금리 인상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도 굉장히 더디게 서서히 갈 거다라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 이분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장점은 역사적 왜곡 현상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좋아질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보수주의가 갖고 있고 출발점도 그런데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향수. 우리가 과거에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미국보다 더 셌다. 네네. 라는 생각에서 미국의 정책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진 않을 거야라는 약간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리쇼어링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팔고 있고 거기서 또 많이 혜택을 보는 국가가 일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일본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외교적인 문제는 최근의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러블을 내서 공백이 생기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네. 반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그렇죠. 반사적인 수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좋기만 한 거네? 예, 지금까지 들으시면 좋잖아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해요. 네. 중국을 적대시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한미일 체계에서 좀 공조적으로 협약적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에 일본이 더 중국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을 일은 없다. 왜냐하면은 좋든 싫든 우리는 한미일의 어떤 블록, 어떤 경제 협정 체제에 조금 더 많이 편입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중국을 하는 수출 경로는 더 힘들어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 양단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네.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주류였고요. 네네. 결선 투표까지 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기시다 전 총리 뭐 이런 지지를 좀 힘입어서 네. 어렵게 총리가 그쵸, 됐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소신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그렇죠. 않겠다. 이미 기시다 총리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의 색깔과 굉장히 달라졌다고 네. 많은 분들은 생각하지만 네네. 사실 이분이 제일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잘했던 거군요. 거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소득을 그 전에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최저임금을 갖다 높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양정환 아베 총리 때 양정환 할 때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은 엘리트 관료주의화가 돼가지고 이미 관료화됐다는 건 뭐냐면 정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공기관이에요. 거의 민간 사기업인데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기업들이 먼저 혁신적으로 임금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기시다 총리 와서는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최저임금을 높여라. 그러면서 네. 최저임금을 갖다가 그 하한선을 갖다 표준화를 딱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연속성을 지킨 분이었고 예. 이분이 오시면서 이제 좀 더 했던 거는 이제 밸류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밸류업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업들이 배당도 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주식시장에 들썩들썩하게 해줬고 네. 그런 분이 지지를 했고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무너질까 봐 그들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이미 피보팅, 이미 체계가 다 잡혔습니다. 그걸 우리가 걱정할 때는 아니고 우리는 외교학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요 사이에서 네. 어떤 또 경제적 피해가 올 수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도 또 애매해질 수 있고 또 힘들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수출 경로를 또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는 뭐 어쨌든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걱정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쉽게 전체적으로는 총리 한 사람 바뀐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큰 네네. 틀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네, 것이고 맞습니다. 경제 공동체 뭐 EU처럼요. 네네.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이제 우리가 요즘과 같이 이제 블록화된 경제 시스템은 뭔가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틀을 같이 한다. 블록됐다. 그렇죠. 그럼 무역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게 예전에 이제 80년대 이전에 블록화 경제 시스템인데 사이 좋으면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하고도 많은 교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의 상위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일본이 많이 수출하는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 쪽에 일본은 즉 소재 쪽이 많고 우리는 장비 쪽이 많습니다.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EV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겹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줄 것도 별로 없고
받기도 애매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일단 안정이 됐으니까 좋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얻을 건 없고 사실상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우리가 한 편을 먹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당연히 거기 속해 있는 우리도 미워하겠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면 네. 중국의 수출 경로가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객관화하면서 우리가 수출길을 열 수 있는 경로들은 충분히 계속 모색을 스텝바이 해나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그 부분이 그러네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5년, 10년의 성장, 네. 그다음에 수출 시장 이거를 판가름할 정도로 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예, 네네네.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네, 모색해야 굉장히 되겠다. 지루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이 시바 총리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했는데 네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네네. 말씀 들었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